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재 에디터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리비안의 3분기 생산 및 인도량 실적을 두고 같이 한번 리비안의 현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또 리비안을 알아봤으면은 약간 짝꿍과도 같은 루시드도 한번 같이 알아봐야겠죠. 오늘 지금 장표 타이틀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시드도 리비안과 마찬가지로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것은 맞는데요. 한번 부제를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하지만 리비안보다는 낫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네, 리비안에 이어서 루시드는 현지 시간으로 10월 7일에 3분기 생산 및 인도량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날 10월 7일 장 마감가 기준으로 루시드의 주가 그래프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만 살펴봐도 대충 각이 나오죠. 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고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루시드는 2.4%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보다 이전에 실적을 발표했던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당일날 장이 좋았는데도 주가가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결과가 어땠길래 이런 식의 반응이 있었는지 한번 구체적인 실적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루시드는 올해 3분기에 1805대의 차량을 생산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는 늘어난 수치이지만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은 다소 줄어든 수치죠. 또 월스트리트 전망이었던 2267대와 비교해도 다소 저조한 수치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생산량 왜 이렇게 안 좋게 나왔어? 좀 별로였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이번 루시드의 생산 및 인도량 발표에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인도량에 있었습니다. 3분기 동안 루시드는 2781대의 차량을 인도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도 매우 크게 상승한 수치고요. 직전 분기와도 비교해도 성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월스트리트 전망이었던 2168대와 비교해서 상당히 이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죠.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이 중에서 한 8% 정도는 리스로 제공된 차량인데요. 다시 말해서 실제로 판매된 차량은 대략 한 2560대 정도인 셈입니다. 2560대라고 해도 성장을 기록한 건 매한가지죠. 루시드가 지금까지 과감하게 펼쳤던 가격 인하 정책이 잘 먹혀든 셈입니다. 루시드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가격을 내려서 트림에 따라서 1만 달러를 넘게 인하한 모델도 있을 정도로 공격적으로 가격을 줄여왔는데요. 결과적으로 정체되었던 인도량을 반등시키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좀 더 장기적인 시계로 한번 같이 봐볼게요. 이런 추세를 더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인도량 성장이 굉장히 저조했던 2023년과 다르게 2024년에 들어서는 인도량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산량은 오히려 2022년 4분기에 피크를 찍고 계속해서 좀 줄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는 재고를 조절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참고로 여기 생산량 그래프가 22년 1분기에는 아무런 수치도 찍혀있지 않은 이유가 루시드가 발표를 할 때 그냥 2분기에 2분기를 합쳐서 1405대를 생산했습니다 라고 퉁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2022년부터 루시드의 분기별 생산 및 인도량을 누적한 수치인데요. 아직까지도 인도량에 비해서 생산량이 더 많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재고는 한 3,4천 대 정도 쌓여있는 셈이죠. 2021년에도 생산하고 인도한 차량이 있기는 한데요. 3,400대 정도 수준이어서 통계를 집계할 때는 그냥 제외했습니다. 재고가 이 정도로 남아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인도량이 더 가파르게 올라와주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생산량을 좀 늘리긴 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뜻이기도 하죠. 실제로 지금 보고 계신 거는 2022년 3분기 자료인데요. 당시에 루시드는 연간 생산 캐파가 3만 4천 대 수준이라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때보다 생산 캐파가 줄어들었을 리는 없으니 지금 루시드가 생산량을 낮추고 있는 것은 캐파의 문제보다도 인도량에 받쳐주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재료 수급이 어렵다던가 여러 가지 거시경제 문제라던가 이런 제3의 요인들로 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좀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2022년 3분기 당시에 루시드는 예약되어 있는 차량이 3만 4천 대가 넘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셨던 것만 봐도 알겠지만 인도량은 3만 4천 대의 차량 예약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훨씬 형편없는 수준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 차량 예약을 위한 디파짓이 $1,000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인데요. 주문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심지어 이 $1,000가 환불도 가능했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약만 해놓고 다시 구매를 결정해야 되는 때가 됐을 때 이거를 취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가 처음에 사이버 트럭을 출시할 때 $100만 디파짓을 하면 차량을 예약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기업들이 자신들의 신차가 이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거를 수치로 좀 뻥치기 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채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간략하게 지금까지 뭐 생산 인도량 실적들을 살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이 기업이 양산을 달성을 하고 뭐 언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수익화를 하나 싶긴 한데 뭐 그나마 또 루시드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 있다면은 ETF 기초부터 유형별 총정리까지 머니네버슬립에서 단 3시간 만에 미국 ETF를 총정리하는 라이브 강의를 진행합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지금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그냥 부티가 줄줄 나죠. 이 사우디 형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루시드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직 버틸만 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루시드가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 때 제시한 자료인데요. 2018년부터 지금까지 PIF,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가 64억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돈을 엄청 퍼주고 있는 셈이죠. 물론 이 중에 10억 달러는 상환 전환 우선주라서 어느 정도 부채성도 띄기는 합니다만 어찌됐건 굉장히 많은 돈을 사우디로부터 공급받고 있는 셈입니다. 잠깐 여기서 상환 우선주라는 게 무엇이냐 짚고 넘어가 볼 건데요. 이거 챗GPT로 그린 그림인데 약간 스펠링이 틀려 있는 거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거는 이름 그대로 상환할 수도 있고 전환할 수도 있는 우선주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업이 계속해서 잘 나갈지 아니면 좀 사업이 어려울지 이거를 투자자 입장에서 지켜보면서 얘가 좀 사업이 잘 안 돼가는 것 같아 하면은 상환을 요청해서 그 자기가 투자한 돈을 현금으로 빼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계속해서 기업이 성장하는 것 같다 싶으면은 이거를 주식으로 전환해서 주식으로도 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옵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 PIF가 루시드에게 상환 전환 우선주의 형태로 1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말은 사우디가 이제는 루시드가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더 지켜보고 20억 달러를 나중에 현금으로 다시 빼갈지 아니면은 그냥 주식으로 계속 보유를 할지 결정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사우디의 지원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올해 8월에는 또 15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절반은 전환 우선주 형태로 나머지 절반은 지연 대출 형태로 제공을 했어요. 전환 우선주는 상환 전환 우선주랑은 달리 이제 상환은 안 되고 주식으로 전환만 되는 그런 계약을 말하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지연 대출은 일정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루시드가 필요할 때 최대 7억 5천만 달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무담보 대출입니다. 뭐 단순히 요약하자면은 지금까지 사우디는 루시드에 싹 다 합쳐서 79억 달러를 투자한 거고요. 이 중에 61억 5천만 달러는 그냥 태웠고 나머지 17억 5천만 달러는 이제 어느 정도 부채성을 띈 채로 부과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엄청나게 퍼준 거죠. 또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2022년 저희가 과거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2022년 사우디는 2032년까지 최소 5만 대에서 최대 10만 대의 루시드 차량을 구매하기로 계약을 맺은 바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지원해주고 차도 사주겠다라고 이제 계약을 한 건데 이쯤 되면은 PIF가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루시드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좀 알기가 어려운 수준입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루시드 입장에서는 뭐 땡큐죠. 이 덕분에 루시드의 지금 재무 상태를 살펴보게 되면은 그래도 꽤나 안정적으로 버티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뭐 현금성 자산이 줄어들려고 할 때면은 여기서 바로 이제 사우디가 한번 개입해서 크게 딱 현금성 자산이 뛰어오르고 또 이제 적당히 줄어들려고 하니까 여기서 한 번 더 투자가 이루어져서 다시 현금을 확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사우디의 투자가 거의 대부분은 이제 부채성이 아니라 이제 그냥 주식을 구매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부채는 투자 규모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자그마하게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환전환 우선주 규모인데요. 이것은 부채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자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따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물론 사우디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부채가 자기가 보유한 현금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한 리비안하고 비교하면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진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점은 당연히 루시드 입장에서도 뼈아픈 부분입니다. 차량을 팔면 팔 때마다 오히려 더 손해인 그런 구조를 띄고 있으니까요. 뭐 이거를 극복하려면은 생산량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산량을 늘리려면은 그만큼 또 수요가 받쳐줘야 되죠. 그냥 무한정 찍어낸다고 해서 차가 다 팔리는 건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은 이제 루시드도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간략하게 루시드의 현황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제 루시드의 피터 롤린슨 CEO가 바라보고 있는 미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루시드에서 앞으로 좀 기대해볼 수 있는 지점은 어떤 게 있을지. 먼저는 이 기업의 기술력이 있습니다. 뭐 기술력이 좋다는 건 당연히 큰 힘이 됩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이 그 기업의 기술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더더욱 큰 힘이 되죠. 루시드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뭐 자기들이 1kW당 5마일의 주행거리를 달성했다. 지금 현존하는 어떤 전기차보다도 훨씬 더 에너지 효율이 좋은 전기차를 만들어냈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자료입니다. 보시게 되면 뭐 테슬라 모델 S라던가
리비안의 아론이라던가 이런 차량들과 되게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놓으면서 자기네들이 차량이 얼마나 뛰어난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제 과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레벨 2 차저로 10시간을 충전했을 때 자신들의 루시드 에어 차량이 가장 충전 효율이 좋다라고도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루시드가 또 발표한 또 다른 자료인데요. 이 에너지 효율성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다른 기업들보다 앞서 있나라는 거를 이야기할 때 여기 있는 빨간색 그래프, 이 경쟁사 A가 루시드의 현재 에너지 효율성을 지금과 같은 추세로 이제 에너지 효율성이 발전한다고 했을 때 루시드가 지금 달성한 에너지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빨간색 색깔을 쓴 것만 봐도 아실 수 있겠지만 당연히 여기서 루시드가 언급하고 있는 경쟁사 A는 테슬라입니다. 뭐 쉽게 말해 자기네들이 테슬라보다 훨씬 더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또 웃긴 거는 이런 식으로 테슬라랑 굉장히 좀 경쟁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루시드인데요. 뭐 피터 롤린슨 CEO와 일론 머스크 사이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도 두 기업 간의 관계가 뭐 영 친밀하지 않은 것은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뭐 재밌는 것은 2025년부터 이제 루시드가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같이 쓰기로 했다는 겁니다. 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될까 싶기도 했어요. 이제 워낙에 두 기업 간의 관계가 좀 안 좋으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뭐 사업은 다 돈으로 하는 거고 루시드 입장에서도 남들이 다 이제 슈퍼차저를 쓰는데 자기네들만 이 NACS 방식의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인프라 문제에 있어서 크게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고질적인 인프라 문제에 있어서 이제 루시드 입장에서 크게 개선되었다는 것은 호재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전기차 인프라 자체가 전국적으로 혹은 세계적으로 더 많이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면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루시드의 미래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점 중 하나는 이제 바로 그래비티의 출시입니다. 그래비티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잘 해줄지가 좀 관건입니다. 뭐 지금 당장 시장 평가는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근데 뭐 루시드 에어도 출시하고 여러 가지 상들을 휩쓸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렇게 잘 안 팔린 거를 보면은 그래비티는 과연 얼마나 팔릴까 이것도 좀 고민인 것 같기는 해요. 시작가가 한 $80,000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상당히 고가의 차량인 만큼 이것이 얼마나 소비자들을 좀 설득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루시드의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은 바로 이 기업이 준비하고 있는 중형 플랫폼입니다. $50,000의 시작가로 판매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2026년 말에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아마 뭐 내년 중에 관련한 더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의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큰 것처럼 전기차 시장 전반에서 조금 더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는 차량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뭐 이 차량이 나오게 됐을 때 그것이 또 시장에 어떤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두고 봐야겠네요. 물론 이제 루시드 자체가 좀 럭셔리카를 지향하는 브랜드이고 하다 보니까 경쟁 양상이 이제 뭐 리비안이나 테슬라가 겪고 있는 것과는 대단히 달라 보이기는 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루시드의 3분기 생산 및 인도량 실적과 함께 이 기업의 어떤 미래 성장 동력들에 대해서도 간단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럭셔리카 시장에서 EV 스타트업이 이 경쟁을 뚫어낸다는 게 여러모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계속해서 규모가 올라올 줄 모르는 이 기업의 인도량이 좀 팍팍 치고 올라올 수 있을지, 그리고 특히 이번에 새로 출시될 그래비티가 그 어떤 기점이 될 수 있을지, 또 나아가서 사우디는 언제까지 이 루시드를 믿어줄지, 이런 지점들을 잘 살펴보면서 현명한 투자 결정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